안녕하세요. 한 집안에 시집 온 지 40여 년이 흐른 60대 맏며느리입니다. 삶은 참 다채로운 것 같아요. 기쁨, 행복, 슬픔, 분노 등 수많은 희로애락이 쌓이고 쌓인 것이 바로 인생이더라고요. 그런 삶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게 바로 사람과 인연인데요. 전 오늘 아주 소중하고 특별한 저희 가족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저와 지지고 볶고도 참 많이 하며 살았던 저희 동서와 이야기가 많을 것 같네요. 끝까지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모두 지적 장애인이셨어요. 당시엔 그런 개념도 흔치 않아 동네 사람들은 저희 부모님을 모질이든 비속어로 부르며 많이 무시하곤 했죠. 저희 엄만 제가 4살 때 병으로 그만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이후로는 아빠 혼자 힘들게 절 키워주셨어요. 야, 너네 거지 아빠 지나간다. 방문이는 거지래요, 거지래요. 아빤 고철이나 고물, 폐지 등을 주어 고물상에 팔며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셨습니다. 저는 늘 냄새나고 말도 더듬었던 아빠가 어릴 적엔 좀 창피했어요. 하지만 그런 딸이라도 자신의 전부처럼 여겨주던 아빠에게 점차 고마움을 느끼며 자랐죠. 그 당시엔 그런 어려운 집에서 그것도 여자애가 대학까지 꿈꾸긴 힘들었습니다. 전 얼른 생계에 도움이 되고 싶어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취업했어요. 저는 기숙생활하며 한 번씩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빤 제가 돌아올 때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답니다. 우리 딸 보고 싶었어. 아빠 외로웠어. 전 얼른 돈을 많이 벌어 그런 아빠를 호강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끝까지 아빠에게 불공평하고 잔인하더라고요. 아빤 제가 19살 때 강도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 비루한 집에 가져갈 게 대체 뭐가 있다고 제가 공장 기숙사에 있던 사이 집에 도둑이 들었던 거예요. 아빠는 어떻게든 도둑과 맞서려다 험한 일을 당하셨던 거죠. 아빠, 불쌍한 우리 아빠. 하늘에서 엄마 만나셨어요? 거기선 두 분더러 바보라고 놀리는 나쁜 사람들도 없죠? 이제 거기선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행복하게 웃으면서 사세요. 더 이상 아무 고생도 하지 마시고요. 태어날 때부터 너무 불공평한 삶을 살아온 아빠가 하늘에서나마 편히 쉬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나중에 결국 붙잡힌 도둑은 아주 최악의 법적 처벌을 받게 됐어요. 그땐 빈번한 강력범죄로 나라에서 범죄를 강하게 다스리던 시대였거든요. 그 사실이 아빠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어주었길 저는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혼자가 된 전 계속 공장을 전전하며 일을 했습니다. 할 줄 아는 게 공장 일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일하다 전 20대 중반에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험악해 보이던 인상과 달리 좀 알아가 보니 아주 착하고 순박한 사람이었죠. 그 모습에서 꼭 저희 아빠가 보이는 것 같아 저는 남편과 미래를 약속했던 거예요. 제가 시골 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부모님은 절 별로 탐탁지 않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반대를 한 건 아니셨는데 남편과 제 면전에 대고 한숨을 푹푹 쉬시더라고요. 에휴, 동호 네가 그렇지. 여자 데려온다고 해서 어떤 아가씨인가 궁금했는데 중졸의 고아라니. 너 알아서 하거라. 장남이라는 것이 어째 번번이 부모 면을 깎아내리냐. 인사를 드리고 나온 뒤 남편은 멋쩍게 웃으며 자신이 자라온 이야기를 조금 해주더라고요. 다른 집은 보통 장남을 많이 챙긴다는데 우리 부모님은 항상 내 동생만 챙기고 난 무시하셨어. 내 동생은 나랑 다르게 어릴 때부터 수제 소리 듣고 자랐거든. 학교에서 맨날 1등만 하고 선생님들도 항상 동생 칭찬만 일색이셨지. 그래서 반항심이 좀 들었던 것 같아. 어차피 동생만 예뻐할 거면 난 내 멋대로 살 거라면서
한창 학창 시절엔 반항도 좀 많이 했었고, 그래도 군대 다녀오고 나선 그렇게 사는 게 부끄러워서 동생처럼 서울로 상경했어. 그리고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취직해서 일하기 시작했던 거야. 시부모님은 남편이 어렸을 때부터 남편보다 1살 어리던 시동생만 예뻐하고 남편은 무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동생만도 못한 장남이라면서요. 그 아픔 때문에 크게 방황까지 했다던 남편이 참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남편을 옆에서 보듬어주고 싶다는 마음에 전 더더욱 남편 곁에 있어주고 싶었어요. 다행히 남편과 시동생의 우애는 참 깊었습니다. 부모님은 원망했을지언정 항상 형을 존중하고 따랐던 자신의 동생은 미워할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만나보니 시동생은 정말 인상도 선하고 착한 사람이었죠. 자신보다 2살이나 어렸던 제게도 형수님, 형수님 하면서 얼마나 깍듯하게 대해줬는지 모릅니다. 그런 시동생은 제가 결혼한 지 1년 뒤 저보다 1살 어렸던 동서와 중매 결혼을 했습니다. 동서는 그 당시 유통업을 하던 나름 여유 있는 집안의 외동딸이었어요. 딱 봐도 콧대가 엄청 높아 보이는 사람이었죠. 시부모님은 저 때와 달리 그런 동서를 엄청 반겨주셨습니다. 저도 사람이라 씁쓸하긴 했지만 그래도 동서가 생긴 게 참 좋았습니다. 형제 자매가 없던 전 동서가 생기면 정말 친자매처럼 잘 지내고 싶었거든요. 전 동서에게 먼저 다가가려 노력했는데요. 처음엔 그래도 생글생글 웃으며 저와 잘 대화하더니 서서히 동서가 절 무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동서, 나물은 데칠 때 좀 이렇게 하는 게... 아, 형님, 저도 다 생각이 있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뭔들 제가 형님보다 모를까 봐서요? 어? 아니, 나물 데칠 때 소금을 안 넣길래 알려주는 건데 말을 왜 그렇게 해? 저도 이제 막 넣으려고 했어요. 처음엔 그냥 자존심이 좀 센 사람인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하는 말을 들어보니 동선 저를 중졸에 못 사는 집 딸이라고 무시하던 거더라고요. 형님, 그렇게 신문 들고 있으면 뭐 아세요? 한문은 많이 아세요? 동서, 왜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비록 가방끈이 길지 못했어도 신문 같은 거 많이 읽어. 아, 그래요? 전 중졸이라시기에 모르실 줄 알았죠. 기가 막혀. 그럼 동서 뭐 한자 대단히 많이 하나 봐? 에이, 중졸인 형님이랑 고졸인 저랑 같게요? 저 되게 똑똑해요. 그래? 난 집이 가난해서 고등학교도 못 갔다 치고 동서 그렇게 똑똑했으면 왜 대학은 못 갔대? 동서 집도 그렇게 잘 사는데 말이야. 난 서방님처럼 명문대 졸업한 똑똑한 여자 만날 줄 알았는데 좀 의외더라. 그래봤자 동서도 고졸이었는데 왜 그렇게 유난스레 절 무시하나 싶더군요. 근데 적당히 해야지 하도 사람을 긁길래 한 번은 저도 좀 세게 쏘아붙여버렸습니다. 예전에 중매쟁이가 시동생에게 말하길 동서가 집은 잘 사는데 공부를 못해서 대학은 꿈도 못 꿨었다고 했던 게 기억났거든요. 그런 제 말에 동선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합주기가 되더라고요. 저와 자신은 급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 건지 동선 그렇게 계속 저를 무시하더군요. 동선 결혼한 지 몇 달 안 돼 임신을 했고 저도 동서보다 조금 먼저 임신하며 우린 같은 해 비슷한 시기에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때도 동서는 굳이 저와 제 남편 앞에서 비싼 아기용품을 그렇게 자랑하더군요. 아휴, 형님은 맨날 허리 아파서 애 어떻게 업고 다녀요? 우리처럼 유모차 한 대 정도는 장만하시지. 아참, 형님네는 돈 없어서 힘들죠? 세상에, 그 어린애를 안고 업고 시댁까지 오신 거예요? 형님네는 자가용이 없어서 힘드시겠다. 우린 편하게 왔는데. 지금과 달리 당시엔 아직 유모차가 모든 집에 보급화되진 않았었습니다. 좀 비싸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아이를 안거나 포대기 업고 다녔는데 친정에서 번듯한 유모차를 선물 받은 동선
그렇게 제 앞에서 으스대더라고요. 아이 옷이며 장난감이며 분유도 늘 저희 집 형편을 들먹이며 우월감을 앞세웠고, 당시 시동생이 뽑은 지 얼마 안 됐던 차도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저에게만 그런다면야 참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동서의 말에 자꾸만 남편이 고개를 숙이게 됐어요. 그랬기에 저도 화가 나 유치하지만 똑같이 받아쳐 주곤 했습니다. 동선, 돈이 아니면 자기가 얼마나 잘나고 행복한지 자랑할 방법이 없나 보지? 그렇게 돈 자랑만 하지 말고 내면을 좀 갈고 닦아봐. 책도 좀 읽고. 그럼 다른 사람을 돈으로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깨우치게 될 테니까. 시동생은 저와 남편에게 미안해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렇게 제게 말발로도 지고 시동생도 우리 편을 들었으니 동서는 더 약이 올랐던 것 같아요. 갈수록 제게 자꾸 시비를 걸었거든요. 시댁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때면 그나마 시부모님은 항상 동서 편을 들며 절 무시했죠. 그 옆에 있던 동선 혀까지 낼름거리며 기고만장하곤 했고요. 갈수록 동서가 제 눈에 어떻게 보였냐면요. 악랄하다기보단 그저 철없는 초등학생처럼 보이더라고요. 어떻게든 다 이겨먹고 싶어하고 자신이 잘났다는 걸 남을 깎아내려서라도 자랑하고 싶어하는 철부지처럼요. 친정 부모님이 오냐오냐 키우셨다더니 그래서 동서가 저렇게 됐나 싶더라고요. 계속 동서 이야기만 했지만 시댁 식구들 일과는 별개로 남편과 전 정말 화목한 가정을 꾸려갔습니다. 아들을 낳은 지 3년 된 딸도 낳았고 아이들은 건강하고 착하게 자라줬죠. 딸은 좀 왈가닥인 편이었는데 오히려 아들이 세심하고 얌전한 편이었어요. 또 딸이 나가 골목대장 놀이를 할 동안 아들은 식물이나 화분 관찰하는 걸 정말 좋아하더군요. 엄마, 꽃 너무 예쁘죠? 얘 혼자 있으면 심심할까 봐 옆에 다른 화분도 가져다 놔줬어요. 가끔 동네 어른들은 남자애가 기집애 같은 면이 있다며 걱정도 하셨는데요.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좋아하는 것에 남녀가 무슨 상관이 있나 싶었죠. 그런 저희 아들은 의젓하기도 참 의젓했습니다. 사촌이자 친구인 시동생네 아들과 만나면 시동생네 아들을 마치 동생처럼 잘 챙겨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아이는 동서와 저와는 달리 시동생과 남편처럼 우애 좋게 지냈답니다. 그런데 동선 그 사이좋은 애들 관계를 자꾸만 망쳐가더군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자꾸 자기 아이와 우리 아들을 비교하더라고요. 저희 딸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두 아이가 동갑내기에 같은 남자애였으니까요. 우리 민철인 이번에 학교에서도 1등 했어요. 근데 현진이 넌 몇 등 했니? 매번 우리 민철이가 너보다 앞서가서 이거 작은 엄마가 좀 미안한데? 우리 민철이랑 너무 비교되게 만든 것 같아서. 조카 시동생을 닮아서인지 공부를 잘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반에서 1등을 독차지하고 경시대 같은 데 나가 상도 많이 받아왔죠. 반면 저희 아들은 수학이나 과학을 좋아하긴 했지만 공부 자체엔 큰 흥미가 없어 보였어요. 대신 미술, 피아노, 태권도 이런 데 관심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아들도 딸도 다양한 걸 배우고 경험하며 자라길 바랬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공부는 시켰지만요. 우린 둘 다 부모님의 기대를 못 받고 자랐거나 꿈을 펼칠 환경이 안 됐기에 저희 아이들은 자유롭게 다 시켜주고 싶었거든요. 공장벌이도 경력이 쌓이며 갈수록 괜찮아졌기에 허리띠를 좀 졸라매면 아이들 뒷바라지를 괜찮게 해줄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나름대로 아이들을 만족하며 키웠는데요. 동서 무조건 공부를 잘해서 성공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과 자신의 아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우월감을 느꼈던 거예요. 뭐가 미안해. 우리 현진이는 현진이대로 잘하고 있는데. 그리고 동서, 괜히 애들 사이에 그런 경쟁심 심어주지 마. 우리에 상처받을 수도 있어. 제가 뭐 틀린 얘기했나요? 우리 민철이가 성적으로 매번 앞서가는 거 맞잖아요.
우리 민철이는 엄마랑 아빠 닮아서 머리가 너무 좋잖아요. 근데 현진이랑 영주는 뭐, 우리 현진이랑 영주도 똘똘하거든? 그리고, 그래, 민철이가 서방님 머리 닮은 거 맞지? 근데 동설 닮은 줄은 잘 모르겠는데? 왜? 기분 나빠? 먼저 사람 깎아내리려고 했던 건 동서잖아.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동서도 기분 안 좋지? 나도 똑같으니까 적당히 해. 하도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그러기에 똑같이 돌려줬더니만 그나마 그 뒤엔 좀 조심을 하더군요. 그렇게 긴 세월을 겪어보니 동서의 패턴이 대충 읽히더라고요. 이기지도 못할 거 왜 자꾸 사람 기분을 상하게 만들려 드는지 참 답답할 노릇이었죠. 순한 저희 애들은 그런 자신들의 작은 엄마를 좋아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싫어하지도 않더군요. 작은 엄만 좀 철이 없으신 것 같아. 그냥 엄마가 좀 이해하세요. 한 번은 아들이 이러는데 애가 참 어른스럽게 자라줬구나 싶더라고요. 반면 조카는 갈수록 좀 동서처럼 기고만장하게 변해갔습니다. 은근슬쩍 저희 아들을 무시하려고 했던 거죠. 야, 너 이번에 몇 등 했냐? 너 그래가지고 서울 4년제 대학은 갈 수나 있겠냐? 미래를 생각해야지. 너도 참 철없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야. 내가 뭘 좋아하고 뭘 하고 싶은지 알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난 나대로 내 미래 생각하면서 살 테니까 넌 너대로 잘해라. 다행이었던 건 저희 아들은 워낙 멘탈이 강해서 그런 조카의 무시를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럼 또 조카는 꼭 자기 엄마처럼 씩씩대며 기분 상해하곤 했고요. 원래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무시했을 때 씨알도 먹히지 않으면 사람이 더 약이 오르는 법이니까요. 그런 조카 시동생이 혼을 냈지만 조카는 별로 반성하지도 않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늘 자기를 추켜 세워주고 할머니 할아버지마저 우리 손주가 최고다 잘났다 해줬으니 조카는 자꾸 기고만장해져 갔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애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조카는 자신을 그렇게 예뻐해줬던 할머니 마지막에 굉장히 슬퍼하기도 했죠. 시간이 흘러 조카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라는 서울대 합격했습니다. 집에서 명문대생이 또 나왔다며 시아버지도 다른 가족들도 모두 축하를 아끼지 않았어요. 당시 시동생은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그 사업이 한창 잘 될 때라 동서의 콧대는 하늘로 거의 솟을 지경이더라고요. 끝까지 공부엔 크게 관심이 없던 저희 아들은 전문대에 입학했는데 나름대로 원하는 과로 진학했기에 저와 남편은 아들 또한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가지고 동서가 저희 아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적어도 서울의 4년제 대학은 갔어야지. 전문대가 뭐니 전문대가. 너희 부모님 속상하시겠다. 우리가 왜 속상해. 우린 우리 현진이 자랑스러워. 동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지금 그런 말 하는 거야? 애들 다 대학 붙은 거 축하하는 자리인데 괜히 분위기 흐리지 마. 자꾸만 제 자식을 건드니 저도 말이 곱게 안 나가더라고요. 남편도 화난 표정을 지었고 시동생은 당황하며 동서에게 화를 냈습니다. 동선 입을 삐죽하며 잠시 입을 다물었는데요. 축하주로 시켰던 술을 과하게 들이켰던 건지 동선 점점 취기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얼굴이 발그레해져선 저희 아들을 향해 결국 선을 넘더라고요. 치, 전문대 들어간 아들이 자랑스럽다니. 너희 부모님 거짓말도 참 잘한다. 그지? 동서, 취했어? 술 그만 마셔. 내가 우리 아들 그만 건드리라고 했지? 아니, 그렇잖아요. 누가 우리 아들 전문대 들어갔어요. 참 자랑스럽죠? 막 이래요. 근데요, 전 솔직히 현진이가 그냥 고만고만하게 자랄 거 알고 있었어요. 역시 피는 못 속인다고 형님 닮아서 띨띨한 거죠. 띠리리리리리 연구 없다. 동생 언제 그렇게 취한 건지 유명 개그맨 흉내까지 내며 우릴 조롱하더군요. 근데 그 와중에 앞니에 진짜 김까지 껴서 솔직히 웃기기도 정말 웃겼습니다.
하지만 그땐 저뿐 아니라 저희 아들 그리고 남편까지 무시하는 말이었기에 치밀어 오르는 화가 먼저였어요. 평소엔 확 쏘아붙이고 말았었지만 그날은 정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전 젓가락을 탁 내려놨습니다. 그리고는 언성을 높여 소리쳤죠. 그 김기 남리 진짜 시원하게 빈자리로 만들어줘? 내가 좀 적당히 하라고 했지. 나도 동서랑 민철이 들먹이면서 똑같이 돌려주고 싶은데 동서처럼 어른스럽지 못하게 무시한 한심한 어른 될까 봐 참는 거야. 그게 바로 나이값이라는 거야. 아니 왜 소린 지르고 그래요. 그러게 적당히 좀 했어야지. 아무리 술 취했다고 해도 어디 똥을 좀 구분 못하고 있어? 동서 자꾸 우리 아들한테 상처 주는 말하고 나랑 남편 기분 나쁘게 만들 거면 나 이젠 동서 안 봐. 동서가 아버님 댁에 갈 때마다 난 동서 아예 피해서 갈 거야. 그리고 동서 계속 친정 자랑, 돈 자랑, 애 자랑 못해서 안달인 거 정작 동서 속은 텅 비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야. 알아? 다른 사람이나 가진 돈 말고 동서 스스로를 자랑할 거리는 없는 거야? 그것도 그냥 자랑도 아니고 꼭 그걸 남이랑 비교해야만 동서가 잘난 사람이 되는 거야? 제발 내실을 먼저 채워. 나중에 애도 다 알고 부끄러워한다고. 여보 가자. 난 오늘 입맛 떨어져서 여기 더는 못 있겠어. 형수님, 정말 죄송해요. 현진아, 작은 아빠가 미안하다. 당신 진짜 왜 이러는 거야? 당신 때문에 매번 형제 사이 이상해지잖아. 빨리 찬물 마시고 술부터 깨. 내가 뭐? 시동생은 동서에게 화를 내며 저희 가족에게 사과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기분이 너무 상해 시동생 네를 뒤로하고 아들과 딸과 함께 식당에서 나왔죠. 그때 오히려 착한 저희 아들은 자신은 괜찮다며 저와 남편을 달래주더라고요. 다음 날 시동생은 동설 데리고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울상이던 동설 사과시켰어요. 시동생에게 이번엔 아주 단단히 혼쭐이 난 건지 동선 시무룩해져선 고개 숙여 사과를 하더라고요. 죄송해요, 형님. 제가 어젠 술이 좀 과해서 아주버님께도 죄송합니다. 현진아, 미안해. 앞으로 술을 마셨든 안 마셨든 조심해. 동선 아이가 45이야. 어디 가서 그러는 거 가족 욕먹이는 거라고. 전 그런 동서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더 쏘아붙였습니다. 그날 동서 먼저 집에 가고 시동생은 우리와 술을 한잔 했어요. 그때 시동생은 머뭇거리다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말 저희 집사람이 싫어할 거 아는데 그래도 한 말씀 드리자면요. 저희 집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나름 정도 많고 마음도 약하고요. 근데 꼭 형수님만 관련되면 사람이 유치해지더라고요. 대체 왜 그러는 건지. 그리고 형수님 말대로 저희 집사람 자존감이 좀 낮은 사람이에요. 어릴 때 좀 으스대면서 다녔다가 친구들한테 심한 소외를 당했었대요. 아마 그게 원인이 아닐까 싶네요. 그래도 저희 집사람 사과도 받아주고 계속 이렇게 저희랑 만나주셔서 감사해요. 그래도 사과를 받았으니 어찌저찌 저희와 시동생은 전처럼 교류하며 지냈습니다. 남편과 시동생 사이가 워낙 좋았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저희 가족에게도 계속 변화가 생겼답니다. 아들들이 21살 때 시아버진 병환으로 시어머니의 뒤를 따라가셨습니다. 이후 저희 딸도 대학에 갔고 아들은 전문대를 졸업한 후 군대도 다녀왔어요. 아들은 진지하게 진로를 고민하다 원예나 화해자재를 납품하는 회사에 들어가더군요. 어릴 적 그렇게 꽃이나 식물을 좋아하더니 진로도 그쪽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이후 아들은 조경 인테리어 회사로 이직도 했습니다. 한편 조카 또한 국방의 의무를 마친 뒤 대학을 졸업했고 시동생처럼 유명 대기업에도 입사를 했어요. 시동생의 사업도 잘 되고 있었고 조카도 좋은 회사에 입사하니 동선 여전히 구름 위를 둥둥 떠다녔죠. 그렇게 잘난 체를 하는데 그래도 보고 산 세월이 있으니 이젠 저도 남편도 그러려니 하게 되더라고요. 반목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제 미운 정이 쌓여 그냥 좀 철딱선이 없는 가족처럼 여기게 됐던 겁니다.
신기하게 동서도 나이를 먹긴 먹더라고요. 동선 여전히 자랑도 많고 말을 좀 얄밉게 했지만 그렇다고 전처럼 유치하게 굴지도 않고 자꾸만 저와 어울리려고 하더라고요. 여보세요? 형님,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오늘 글쎄 옷가게 갔는데요. 저 어머니 저한테 아직 40대 중반 정도 되시죠? 막 이러는 거 있죠. 저 아직 꽤 동안으로 먹어주나 봐요. 그래? 축하해. 에이, 그렇게 싱겁게 끊으시게요? 아이, 저 아직 할 말 많은데. 동선 어딜 가나 자꾸 저를 찾고 제게 전화를 걸어 수다도 자주 떨었습니다. 전 그런 동서에게 물었어요. 전엔 나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더니 왜 자꾸 나한테 이래? 동서 친구한테 전화해서 이런 얘기해. 난 가방끈도 짧고 집도 못 살아서 동서랑 대화 잘 안 통할걸? 에이, 다 지난 일 가지고 뭘 그러세요. 그리고 저 친구 별로 없어요. 성격이 이 모양이어서 그런지 이런저라도 계속 상대해주고 말 섞어주는 사람이 형님인데 그럼 어떡하라고요. 설마 아직도 형님 저한테 막 앙금 같은 거 있으세요? 우리 요샌 사이 좋잖아요. 동서가 전이랑 다르게 자꾸 나한테 연락하고 친하게 구는 거지. 갑자기 무슨 심정의 변화야. 변화라기보단 그냥 자매 같은 사이처럼 느껴지는 거죠. 원래 잘하면서 자매들이 그렇게 다툰다면서요. 그래도 나중에 미운정이 쌓여서 그렇게 친하게 지낸다는데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휴, 우리가 그동안 보고 산 세월이 얼만데 편함도 정도 쌓일 만큼 쌓였잖아요. 전에야 날 세우고 막 그랬다지만 아유, 이젠 그렇게 살기 피곤해요. 자매 무슨, 난 동서처럼 밉상 동생 둔 적 없거든. 그리고 미운 적은 내가 동서한테 들어야지. 아니, 동서가 왜 날 미워해? 난 아무 이유 없이 동서한테 무시당하기만 했는데. 난 아직 앙금 많아. 그러니까 나랑 친해지고 싶으면 이제라도 나한테 잘해. 나 뒤끝 길어. 그런 동서가 웃기기도 하고 진짜 미운 동생처럼 느껴지기도 하더군요. 하지만 저도 사람이었기에 긴 세월간의 앙금도 조금 남아있어 전 괜히 툴툴대곤 했네요. 그래도 아무리 미워도 결국 가족이니 그런 동서를 마냥 미워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런 동서와 사이가 좀 더 가까워졌던 건 동서의 아버지가 병환으로 돌아가시면서였습니다. 장례식에 갔는데 동서가 너무 서글프게 울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 저희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가 생각나 전 동서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달래줬습니다. 동선 그런 제품에 안겨 말했죠. 엄마도 돌아가신 지 오래고 저 이제 진짜 혼자예요. 형님은 아빠 돌아가셨을 때 무섭지 않으셨어요? 저 너무 무서워요. 남편하고 애가 있다고 하지만 형제자매도 없는데 꼭 고아가 될 마음이라고요. 언젠 내가 자매 같다며. 나도 그 마음 알아. 동병상련인 처지면 그깟 자매 못해줄 것도 없으니까 외로울 땐 나 찾아와 술도 한잔하고 울기도 하고 해. 받아줄 테니까. 형님은 저 안 미우세요? 저한테 앙금 많다면서요. 많아. 근데 원래 자매는 다 그러면서 정드는 거라며. 그러니까 전에도 말했잖아. 나한테 잘하라고. 이제 철 좀 들고. 많이 힘들어하던 동설 이후 전 많이 챙겨줬습니다. 저희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아무도 절 챙겨주지 않았던 서름이 생각났거든요. 남편인 시동생도 동설 챙겼겠지만 그래도 같은 여자로서 제가 더 동서에게 의지가 될 것 같았어요. 시동생은 그런 제게 많이 고마워했습니다. 그건 동서도 마찬가지였고 동선 그 뒤 전보다 더 자주 저를 찾고 절 조금씩 의지하기까지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집에 와서 수다를 실컷 떨다 가기도 하고 굳이 드라마를 저희 집까지 와서 저와 함께 챙겨보기도 했고요. 저와 같이 보는 게 더 재밌다면서요. 재수 씨가 전엔 당신을 그렇게 견제하더니 지금은 아주 당신 껌딱지가 되어가네. 그러고 보면 인생이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남편 말대로 인생은 참 모를 일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이놈의 인생이 예상치 못하게 흘러가도 너무 험한 방향으로 휘어버리더군요. 제가 아니라
시동생네 가족 모두의 인생이 말입니다. 형님, 진짜 민철이 때문에 너무 걱정이에요. 그 똑똑하던 애가 이럴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다고요. 조카는 그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 계속 적응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처음 3년은 잘 버텼는데 결국 이기지 못하고 퇴사를 해버리더군요. 그때까진 괜찮았는데 조카는 다른 회사로 재취업을 했다가 또 그만두고 또 다른 회사에 들어갔다가 그만두길 반복했습니다. 첫 회사에서의 대인관계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 그 뒤로도 적응하지 못했던 거죠. 그렇게 저희 아들 앞에서 으스댔어도 결국 저희 아들이 친구들보다 더 편했는지 조카는 저희 집에 한 번씩 놀러와 아들과 맥주를 한잔 하더군요. 혹은 밖에서도 둘이 가끔 만나 아들에게 고민을 토로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민철이가 많이 힘들긴 한가 봐요. 정신과 가서 상담도 받고 하고 있다는데 자꾸 자기가 사회에서 도태되는 것 같아서 무섭대요. 이젠 이력서 보내도 연락 오는데도 거의 없고 가서도 면접에서 다 탈락하나 봐요. 아무래도 애가 자신감도 많이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회사들도 신뢰가 안 가는 모양이에요. 이직도 한두 번이지 계속 짧게 일하고 그만두고 계속하던 조카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한번 회사를 그만두면 이직까지의 공백도 최소 1, 2년이었으니 조카의 이력서를 보는 회사 측에서도 조카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거죠. 요즘엔 석사고 박사고 직장 구하기 힘들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데 진득한 경력도 없고 경력 단절도 많았던 조카를 받아주는 곳이 없던 겁니다. 결국 조카는 그 좋은 학력을 가지고서 나중엔 중소기업에도 취업하지 못했어요. 한두 번 입사를 하긴 했지만 그곳들에서조차 적응하지 못하고 금세 퇴사해버렸거든요. 결국 조카는 계속 백수 생활을 이어나가야 했고 동선 절 찾아와서 늘 하소연을 멈추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집의 더 큰 문제는 시동생의 사업마저 갈수록 위기에 빠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동생은 아들인 조카를 채용도 못하고 그저 회사 살리기에만 급급해하고 있었어요. 형님, 제발 저희 좀 도와주세요. 아주버님, 저희 진짜 지금 길바닥에 나앉을 판이에요. 형, 면목 없지만 제발 나 한 번만 살려줘. 부탁해. 형수님, 이런 부탁드리러 와서 죄송해요. 저도 최선을 다했는데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시동생의 회사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많던 재산 다 날리고 시동생네 남은 건 빚뿐이었죠. 빚이 너무 컸기에 두 사람은 살던 아파트를 팔아도 갚을 빚이 좀 남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대로 길바닥에 나앉을 순 없지 않냐며 시동생과 동선 저희 집에 찾아와 돈을 부탁하더라고요. 제발 우리 세 식구 살 월세집 보증금이라도 빌려줘, 형. 내가 어떻게 해서든 갚을게. 형님, 저희 진짜 많이 안 바랄게요. 제가 과거에 잘난 척하고 으스댔던 거 이렇게 다 사과드릴게요. 아직까지 나쁜 마음이 저한테 남아있으시다면 제가 이렇게 머리라도 조아리면서 빌게요. 마음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들이 저와 남편에게 그런 애처로운 모습을 보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전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흐느끼던 동설 꼭 안아줬습니다. 울지 마. 도움 청할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 일인데 그렇게 서럽게 울어. 우리가 설마 힘들어진 가족 나 몰라라 하겠어? 남편이랑 잘 상의해 볼 테니까 울지 마. 이후 남편과 전 그들에게 월세 보증금뿐 아니라 집을 팔고서도 못 갚는 빚도 갚아주었습니다. 다행히 그리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로선 무시하지 못할 돈이었죠. 그래도 우리에겐 가족을 위하는 마음이 더 컸던 거예요. 동서에 대한 앙금도 많이 풀렸었고 무엇보다 평소 저에게 정말 잘했던 시동생을 외면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로 인해 남은 빚도 털고 방 2개짜리 월세집도 구할 수 있었던 시동생과 동선, 우리에게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한 번은 동서가 제게 전에 막걸리를 사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술이 조금 오른 동선, 부끄러운 표정으로 예상치 못한 말을 하더라고요. 저기 형님, 젊었을 때 남
많이 미웠죠? 갑자기? 그야 뭐 아니라고 못하지. 힘들게 살아온 세월도 속상한데 그걸 가지고 못 배웠느니 부모님이 없다느니 속으로 상처 많이 받았어. 죄송해요. 실은 전부터 제대로 사과드리고 싶었는데요. 그동안 용기가 잘 안 나더라고요. 형님이랑 잘 지낼수록 제가 얼마나 못됐었는지, 형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계속 깨닫게 되니까 너무 창피하고 죄송해서 더 입이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더 늦기 전에 진심으로 사과드려야 최소한 형님 앞에서 얼굴은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용기 냈어요. 동선 제게 제대로 사과를 하고 싶어 자리를 마련했던 겁니다. 그 철없던 사람이 참 많이 변했구나 싶어 놀랍더라고요. 남편한테 들으셨겠지만 제가 어릴 때 친구들이랑 잘 못 어울린 일로 자격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시집 와서 보니까 저보다 훨씬 환경도 안 좋은 형님은 구김살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꼭 제가 학창 시절에 괜히 질투했던 여자애 같았달까요? 그래서 그냥 안이 꼽더라고요. 남편 직업도 집안도 내가 훨씬 좋은데 왜 난 날 싫어하고 형님은 형님 자신을 그렇게 아껴줄까 싶어서요. 그래서 더 제가 자격지심을 부렸던 것 같아요. 진즉 이렇게 사과드렸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근데 그런 저한테 형님은 그런 큰 돈까지 빌려주시고 동생처럼 챙겨주시고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랬어? 아휴, 내가 진짜 엄한 피해자였네. 그래도 난 참 대인배야. 그지? 그런 동서가 조금 다가온다고 미움도 많이 풀어주고 이렇게 잘해주니까. 맞아요. 아휴, 농담으로 한 말에 고지고대로 맞다고 하면 내가 민망하잖아. 아무튼 동서, 다 지난 일이야. 사람은 다 변하기 마련인데 결국 세월이 우리를 이렇게 진짜 가족으로 만들어놨잖아.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 얽매이기보단 그냥 앞으로 계속 사이좋게 잘 지내면 돼. 대신 이제 나한테 쓸데없이 유치하게 굴지 말기다. 당연하죠. 제사가 이렇게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저랑 남편, 형님네 돈은 무조건 빨리 갚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저 형님한테 정말 잘하면서 살 거예요. 그렇게 서서히 좁혀지던 우리의 감정의 굴은 그날 그렇게 완전히 메어지게 되었답니다. 저도 동서를 배려했지만 동서의 용기는 한 발자국이 완전히 제 원망을 녹였던 거죠. 집이 망한 후 동선 식당에 나가고 시동생은 급한 대로 공사판과 대리운전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른 저희에게 돈을 갚겠다면서요. 그리고 다행인 건 조카도 드디어 정신을 차렸다는 겁니다. 그전엔 고학력자로서 힘든 일은 자존심 상해 못하겠다고 하던 애가 자기 아버지를 따라 일용직 일을 나가고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 배달원으로 취직도 했더라고요. 제가 너무 배가 불렀었어요.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죠, 큰엄마. 다 큰 자식이 힘든 부모님께 계속 짐만 될 순 없잖아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달 뒤 어느 날이었어요. 집에서 쉬고 있던 전 동서에게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동선 제게 놀란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형님, 저 지금 민철이랑 같이 신문 보다가 우연히 발견했는데요. 현진이 신문에 났던데요. 아, 그거? 전 애써 뿌듯함을 눌렀습니다. 동선의 상황을 알았기에 아들 자랑을 늘어놓는 건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실은 저희 아들은 그렇게 식물을 좋아하더니 결국 그걸로 사업까지 키워냈습니다. 정부에서 청년들을 도와주는 정책의 지원을 받아 반려식물 스타트업 회사를 차렸던 거죠. 초반에 그렇게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열심히 일을 하더니 그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더라고요. 아들은 사업을 시작한 지 몇 년 뒤인 그때 당시 청년 성공 케이스로 신문에도 작게 나왔었습니다. 동서와 조카는 바로 그걸 발견했던 거고요. 현진이 사업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신문에 나올 정도로 잘 되고 있었어요? 그냥 요즘 조금씩 인정받고 있나 봐. 노력한 결과가 나오는 것 같다고 하긴 하더라고.
세상에, 너무 잘 됐네요, 형님. 예전에 현진이가 우리 아들만 못하다고 그렇게 으스댔던 게 너무 부끄러워요. 사람 일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건데 저 되게 우습죠? 아이, 그렇게 말하지 마. 그리고 민철이만 보면 뭐 충분히 으스달만 했지. 물론 애들 비교하고 그런 건 잘못됐었지만 그거랑 그건 별개니까. 그리고 동서, 민철이도 분명 다시 일어설 거야. 똑똑한 애잖아. 지금 힘든 부모님 돕겠다고 뭐라도 저렇게 하고 있는 것만 봐도 민철이 약하지 않은 애야. 동서가 핏줄은 어디 안 간다고 했지? 뚝심 있게 사업까지 성공시킨 우리 현진이 봐봐. 민철이도 같은 장시 핏줄인데 그 불굴의 핏줄이 어디 가겠어? 동선 그런 제게 언제적 핏줄 얘기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하며 민망해하더군요. 그래도 조카를 믿고 응원해주던 제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로부터 며칠 뒤 시동생 가족은 저희 가족과 식사를 하기 위해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당시 결혼했던 저희 딸은 집에 없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식구들 대부분이 모여 먹는 저녁이었죠. 전 미리 사다 놓은 한우도 굽고 잡채며 국이며 열심히 퍼서 날랐습니다. 힘든 시동생 가족에게 그렇게라도 힘을 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식사가 끝난 뒤 동서와 조카가 저희 가족이 뒷정리에 손도 못 대게 막더라고요. 시동생까지도요. 같이 하는 거야 좋지만 왜 그렇게까지 긋고 말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뒷정리를 마친 뒤 우린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다 같이 거실 탁자 주위에 둘러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조카가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어요? 저희 가족은 모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해, 민철아, 너 왜 이래? 현진이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요, 큰엄마. 저기 현진아, 예전에 내가 너 좀 무시하고 으스댔던 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과할게. 뭐? 갑자기 거진 20년 만에 그게 무슨 말이야? 야, 난 그때 일 생각도 안 나. 그래도 사과할게. 그때 나 공부 좀 잘한다고 으스댄 내가 바보였어. 정작 지금의 난 받아주는 회사도 없이 일용직 일 전전하고 배달 알바만 뛰고 있는데 넌 그 멋진 스타트업 회사 대표까지 됐잖아. 그래서 말인데 현진아, 제발 나한테 딱 한 번만 기회 주면 안 될까? 나 너희 회사에 좀 받아주면 안 돼? 조카는 저희 아들에게 취직 자리를 부탁하려고 했던 겁니다. 아들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어요. 뭐? 우리 회사에? 하지만 너 이쪽 일에 대해선 전혀 모르잖아. 그래도 나 기억력도 머리도 아직은 좋아. 알잖아. 나 서울대 나오고 대기업까지 들어갔던 거. 뭘 시키든 밤을 새서도 열심히 배울게. 나 이제 나이도 40이나 돼서 진짜 받아주는 데가 없어. 이대로 일용직에 배달 알바만 전전하면서 살 수도 없잖아. 물론 내가 직업 비하하는 건 아니야. 근데 난 원체 오토바이도 잘 못 타서 사고 난 것만 해도 벌써 몇 번이야. 이건 도저히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현진아, 나 우리 부모님 위해서라도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어. 너희 회사 요즘 잘 나간다며? 제발 나한테 기회를 줘. 나 정말 너 시키는 거 다 할게. 그래, 현진아. 이 작은 엄마도 이렇게 부탁하마. 예전에 내가 너 무시했던 일, 우리 아들한테 업보로 돌아온 것 같아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작은 엄마가 이렇게 용서 빌게. 너흰 친구기도 하지만 가족이기도 하잖니. 제발 우리 민철이 한 번만 구제해다오. 오죽하면 우리가 너한테 이런 부탁까지 하겠니? 매일 네 도시락을 싸달라면 싸주고 너희 집 와서 집안일 다 해달라면 내가 그것도 다 하마. 형님, 저희 아들 위해서라면 정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저희 민철이 좀 도와주세요. 현진아, 염치 없지만 이 작은 아빠도 제발 부탁 좀 하자.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한테까지 이런 부탁하는 거 정말 부끄러운 일인가 한다. 그래도 제발 한 번만 도와다오. 조카뿐 아니라 동서와 시동생까지도 고개를 숙인 채 눈물까지 보이며 애원하더군요. 그런 동생 가족의 모습에 남편은 너무 가슴 아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음 아프긴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그래도 아들의 사업인데 부모가 함부로 끼어들 순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남편과 전 조용히 아들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죠. 아들은 잠시 생각하는 것 같더니 조카의 손을 잡으며 말하더라고요. 야, 가족끼리 무슨 무릎을 꿇어. 얼른 일어나. 너 같은 고급 인재가 우리 회사에 와준다면 나야 고맙지. 정말? 그래. 뭐 네가 경력이 많이 단절되긴 했지만 네가 한다면 하는 애인 거 난 믿어. 근데 아무래도 회사 사정이라는 것도 있고 나름대로 체계도 있어서 내 멋대로 결정하는 건 좀 힘들어. 대신 이력서 들고 우리 회사 찾아와. 면접 준비도 잘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 설득하고 너 붙여줄 테니까. 가족 좋다는 게 뭐냐. 대신 너 공과사는 확실히 구별해야 한다. 그리고 진짜 열심히 해야 돼. 나 아주 깐깐한 대표야. 정말이지? 고마워 현진아. 아니 감사합니다 대표님. 저 정말 회사에 뼈를 묻을 각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들은 조카의 자존심도 상하지 않게끔 멋지게 조카의 부탁을 들어주더라고요. 어찌나 잘 컸던지 너무 기특했습니다. 남편도 잘했다며 아들의 등을 두드려 주었죠. 시동생과 동선 감정이 북받쳤는지 눈물을 흘리며 저희 아들을 껴안았어요. 고맙다 현진아. 우리 민철이 도와준 거 우리가 절대 잊지 않으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앞으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만 해. 작은 엄마 식당 취직하고 음식 솜씨 정말 많이 늘었거든. 작은 엄마가 다 해다 줄게. 그렇게 조카는 저희 아들의 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답니다. 그 뒤 아들의 말론 조카는 정말 열심히 일을 배웠다고 해요. 또 아들이 도와준 덕에 이번엔 회사에서도 잘 적응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좀 위축돼 보였는데 적응하고 나니까 직원들 사이에서 인기도 많아졌어요. 잘난 척하는 건 사라졌지만 그래도 예전 모습이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에요. 얼마 전에 작은 엄만 직원들한테 도시락도 싹 싸서 돌리셨어요. 민철이 잘 부탁한다고요. 정말 대단하시죠? 동사 시동생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며 어떻게든 저희에게 잘하려 노력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다행히 시동생 낸 다시 조금씩 순풍이 불어왔습니다. 우와, 홀에 테이블도 꽤 있네. 멋지다. 자, 이거 개업기념 축하 화분이야. 감사해요, 형님. 저희 정말 대박 날게요. 그동안 열심히 돈을 모았던 동서와 시동생은 모은 돈의 대출을 좀 더 받아 얼마 전 함께 돈가스 가게 차렸답니다. 동서가 식당에서 일하며 배운 솜씨로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거죠. 다행히 근처 회사원들이 꾸준히 찾아주고 있어 두 사람의 입가엔 요즘 웃음이 사라질 날이 없답니다. 우린 그런 시동생 부부와 조카를 응원하며 가족으로서 여전히 곁을 지켜주고 있어요. 시동생과 동서는 지금 대출금을 갚으며 예전에도 지금도 꾸준히 우리에게도 돈을 갚고 있는데요. 대출금 먼저 갚고 우리 돈은 나중에 또 천천히 갚아라 하고 말했지만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두 분께 빌린 돈 제일 먼저 갚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두고 보세요. 나중엔 두 분께 꼭 이자까지 전부 쳐서 갚을 테니까요. 은혜를 잊으면 사람이 아니죠. 한편 동선 아직도 종종 과거 일을 제게 사과하곤 해요. 고작 그 돈 좀 있는 게 뭐라고. 제가 진짜 전엔 왜 그랬을까요? 아유,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쥐구멍에 숨고 싶다니까요. 죄송했어요, 형님. 이젠 그만해도 된다고 했는데 동선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하더라고요. 20년 넘게 형님한테 못되게 굴었는데 최소한 사갈 40년 동안은 해야죠. 원래 죗값은 2배로 치르는 법이니까요. 형님, 제가 형님을 만난 건 제 인생의 큰 행운이었어요. 못난 절 다 받아주시고 이렇게 은혜까지 베풀어 주셨으니까요. 이런 좋은 가족들을 만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많이 죄송하고 감사해요, 형님. 앞으로 제가 오래오래 은혜 갚으면서 살게요.
이렇게 각자의 삶에 모두 크고 작은 고난이 따랐지만 결국 우린 기필코 행복을 찾아내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시동생네 형편도 분명 다시 좋아질 거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바람은 노총각 대열에 들어선 우리 아들들이 빨리 좋은 여자를 만나 장가를 가는 것뿐입니다. 우리 아이들 중 결혼을 한 건 아직 저희 딸밖에 없으니까요. 저희 딸은 좋은 사위를 만나 예쁜 딸도 키우고 있는데 저희 아들과 조카는 그런 자신들의 첫 조카를 정말 예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도 뒤늦게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꿈을 꾸는 것 같더라고요. 부모로서 우린 아이들이 그렇게 자신들만의 길로 계속 나아가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면서 남은 앞으로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70년 가까운 삶을 살아보니 삶을 다 살아보기 전까진 결코 그 삶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없는 법이더군요. 인생이란 배는 언제 어떤 바람을 타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의 마음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사람은 항상 현재에 충실하며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변화의 연속이고 부끄러움과 후회는 무거운 법이니까요. 후회와 부끄러움이 덜 밀려오는 노년, 그것이 바로 행복하고 뿌듯한 인생의 황혼기가 아닌가 싶네요. 그럼 전 여기서 이만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 모두의 이름은 가명을 사용했네요. 그 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의 삶에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